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전략서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권력과 소통의 그 숨겨진 역학, 그 깊은 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의 전설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국자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의 흐름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아주 심오하고 정교한 영향력의 기술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책의 모든 지혜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지혜와 능력은 막 시끄럽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작동한다는 거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통찰은 정말 소름 돋게 유효합니다. 수많은 말과 현상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는 힘, 이게 바로 귀국자가 말하는 영향력의 시작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 신비로운 지혜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놀라운 지혜를 전한 인물, 귀국자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귀국자, 본명은 왕후라고 하는데요.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대의 인물로 사실 역사와 전설,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아주 깊은 계곡, 그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귀곡, 그러니까 귀신이 사는 계곡이라고 불리던 곳에 숨어 살면서 정말 극소수의 제자만 길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귀국자라는 인물 자체는 역사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아는 건 바로 그가 길러낸 제자들이 전국시대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귀국자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혀 하나로 천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6나라가 힘을 합쳐서 강대국 진나라에 맞서게 한 합종책의 소진, 그리고 그 동맹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깨트려버린 연행책의 장의, 이 둘이 모두 귀국자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병법가 손빈과 방연조차 그의 제자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스승 자신은 평생 그림자 속에 머물렀지만 그의 제자들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귀국자가 창시한 학파를 종횡가, 우리말로 풀면 외교가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이상이나 도덕적인 이야기 대신에 실제 정치판과 외교 무대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책략과 설득의 기술에만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굳건한 동맹을 만들거나 혹은 교묘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종횡가의 핵심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당시 주류 사상이었던 유가와의 차이점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는 인의예지 같은 도덕적인 원칙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귀국자의 종횡가는 그런 도덕률에 전혀 엉대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저 이웃나라랑 조약을 맺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유가학자였다면 그 조약이 의로운가, 예법에 맞는가 이걸 먼저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종횡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딱 하나만 봤죠. 그 조약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실질적인 결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성이 고정된 원칙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죠. 이 때문에 오랫동안 겉모술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자병법이 전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법을 다룬다면 귀국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미시적인 기술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전략을 가르친다면 귀국자는 그 장군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외교관의 심리전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귀국자의 가르침은 손자병법 같은 군사 전략을 보완하는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한 가장 심오한 병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귀국자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 계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책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개념이자 귀국자의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계합을 이해하는 게 귀국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합은 단순히 말을 하고 침묵하는 그런 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의 우주적인 원리에 가까워요. 동양 사상의 음과 양처럼 우주의 모든 현상이 팽창하고 수축하고 열리고 닫히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닫힘, 내쉬는 열림, 바다의 밀물, 열림과 썰물, 닫힘, 심지어 주식시장에 오르고 열림, 내리는 닫힘, 것까지 모든 것에는 이 개압의 리듬이 존재하죠. 귀국자는 바로 이 우주의 리듬을 인간관계와 전략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자, 개를 볼게요. 이 글자는 열다, 펼치다, 말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향하는 아주 표현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죠. 프레젠테이션에서 내 아이디어를 막 펼쳐 보이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관계를 시작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이 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글자인 합입니다. 이 글자는 반대로 닫다, 오물이다, 침묵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건 안으로 향하는 수용적이고 신중한 에너지를 대표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내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것,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프로젝트를 끝내는 모든 행위가 이 합에 속하는 거죠. 귀국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입은 마음의 관문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의도, 감정, 지혜, 계략, 이 모든 것들이 입이라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압의 기술이란 뭘까요? 바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자리에서 언제 이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강력한 제안을 던져야 할지 개, 또 언제 문을 굳게 닫고 침묵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자기 패를 보이게 만들 것인지 합을 아는 것. 이 열쇠를 쥔 사람이 곧 대화와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압이라는 이중성의 첫 번째 측면, 즉 양의 원리인 개, 열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의 원리는 시작과 생명, 그리고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귀국자는 책에서 장수, 안락, 부귀, 명예처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든 것을 양의 속성으로 봐요. 이건 밖으로 팽창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죠. 전략적으로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비전이나 정보를 드러내 보일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들 앞에서 세상을 바꿀 자신의 담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그게 바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바로 양의 원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CEO나 국가 원수처럼 아주 강력하고 야망이 큰 인물일 때, 혹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준치적일 때는 나 역시 그 에너지에 맞춰서 개방적이고 원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회사 CEO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사소한 예산 문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10년 후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같은 숭고하고 높은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의 그릇에 맞는 여는 전략입니다. 이 구절은 양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양으로서 음을 구한다는 건 나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즉 양의 힘을 사용해서 상대의 감춰진 마음, 즉 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게 그냥 착하다는 도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힘, 다시 말해 양의 긍정적이고 생성적인 에너지를 의미해요. 나의 비전과 열정이라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대를 감싸 안아서 그의 마음을 얻고 결국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도적인 영향력의 본질인 거죠. 자, 이제 개압의 두 번째 측면이자 양과 짝을 이루는 원리죠. 바로 음의 원리인 합, 즉 닫힘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수용적이고 신중한 힘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음의 원리는 마무리와 고요함, 그리고 통합의 에너지입니다. 귀국자는 죽음, 근심, 가난처럼 수축하고 끝을 맺는 개념들을 음의 속성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연의 순환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저장을 하는 과정처럼 모든 것에는 마무리가 필요하니까요. 전략적으로는 나의 의도를 감추고 상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침묵하고 상황을 단단하게 굳히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뛰어난 형사가 용의자를 신문할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침묵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음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죠. 이것은 음의 원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아주 신중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 혹은 상황 자체가 미묘하고 조심스러울 때는 나 역시 조용하고 겸손하며 수용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관리자가 팀원의 불만을 파악하고 싶을 때 자기 의견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몸을 낮추고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닫는 허업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신뢰를 얻어서 진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음의 힘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음으로써 양을 묶는다는 건 나의 침묵과 수용적인 태도, 즉 음을 통해서 상대의 활동적이고 드러난 에너지인 양을 제어하고 결속시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공격력이 아닙니다. 고요함과 침묵이 가진 바로 그 힘이에요. 협상에서 우리가 최종 제안을 한 뒤에 가만히 침묵을 지킬 때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압박, 즉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힘이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의 강력한 제어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합의 원리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귀국자는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쟁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핵심 직원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단계, 먼저 그의 객관적인 상황, 현재 연봉이나 직급, 맡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냉철하게 관찰합니다. 2단계, 그가 평소 원했던 더 큰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겨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의 진짜 욕망이 뭔지 지켜보는 거죠. 3단계, 그가 저는 이 회사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지만 자네 능력에 비해 지금 프로젝트는 좀 작은 거 아닌가? 라며 미묘하게 반박하면서 그의 반응을 살핍니다. 4단계, 그러니까 자네 말은 지금보다 더 큰 책임만 주어지면 다른 곳은 전혀 생각 없다는 뜻이군. 이라면서 그의 말을 다른 관점에서 펼쳐 보이며 허점을 찾는 겁니다. 5단계,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망설임을 보고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단 대화를 마무리해서 상황을 굳힌 뒤에 며칠 후 다시 그를 불러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붙잡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교한 심리 탐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귀국자는 이 개합장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원리를 하나로 합치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원방의 문입니다. 이건 음과 양, 열림과 닫힘의 원리를 모두 통합해서 전략의 대가가 갖춰야 할 최종적인 경지를 상징합니다. 둥근 것과 네모난 것의 문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형태가 전략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건 개합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 즉 둥근 것은 하늘의 도리처럼 막힘없이 흐르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상징합니다. 변화에 부드럽게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도 맞춰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죠. 이건 개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경영에서 말하는 애자일 응식 같은 거죠. 반면에 방, 즉 네모난 것은 땅처럼 반듯한 원칙과 구조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나 법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과 경계를 세워서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건 합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귀국자의 기술을 통달한다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언제 물처럼 유연하게 열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바위처럼 확고하게 닫고 원칙을 지켜야 할지, 방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둥글어야 할 때 네모나게 굴거나 네모나야 할 때 둥글게 행동하면 실패하겠죠. 리더는 팀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원처럼 유연해야 하지만 회사의 윤리 원칙에 관한 문제에서는 방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나 자신이 영향력의 문 그 자체가 되는 것, 즉 상황의 흐름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귀국자가 말하는 개합의 최종 목표이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기술, 그 핵심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개합, 즉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을 열고 닫는 그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그 문턱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요. 귀곡자라는 책이 사실 단순히 병법서나 처세술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그런 통찰이 담긴 고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아주 심오한 기술 3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관계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기술은 바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게요, 그냥 누가 말하면 대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 진짜 감정.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그 소리 없는 외침까지 드러내는 거죠. 그 진실을 아주 깊이 파악하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반응의 과정을 일종의 깊은 성찰 여행처럼 묘사하는데요. 먼저 반의관왕, 즉 되돌아가서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쭉 되짚어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패턴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기험금, 즉 반복해서 현재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남의 마음을 읽기 전에 먼저 내 판단의 기준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반응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구절, 언유상 사유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언유상이라는 건 모든 말에는 형상, 즉 이미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뭔가 든든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유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원리를 바로 적용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지금 한 말과 비교해 볼 만한 일이 있었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동료를 지켰던 사람인가? 아니면 제일 먼저 등을 돌렸던 사람인가? 이 비교를 통해서 그 말이 만들어낸 형상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텅 빈 허상인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상대의 말은 움직임, 동이고 나의 침묵은 고요함, 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동양 철학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담아내고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아주 고도의 집중 상태를 의미하죠. 내가 입을 닫고 고요함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그 빈 공간을 자기의 말과 감정으로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해라는 건 내 주장으로 상대를 막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의 침묵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귀곡자는 이 기술을 정말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물고기를 낚거나 짐승을 덫으로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막 다그쳐서 알아내려고 하는 건 하수라는 거죠. 진짜 고수는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먼저 미끼, 조우를 툭 던져요. 이건 상대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살짝 건드리는 아주 잘 계산된 질문일 수 있죠. 그런 다음에는 상대가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물, 장죄왕을 칩니다. 그럼 상대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그 안에서 상대의 말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마치 자기가 걸어 들어온 것처럼 스스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반응의 핵심은 내가 고요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거울로 상대를 비추고 예리한 질문이라는 낚싯바늘로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청의 대가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익히면 우리는 혼탁한 말의 강물 속에서도 진실이라는 물고기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마음과 내 마음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내 건의 기술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에서 빗장을 건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관계를 바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단단히 잠그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내건이라는 기술은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아주 깊은 역설을 설명해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보는데도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거요. 내건은 바로 그 비밀이 관계의 빗장을 안에서 걸었느냐, 밖에서 걸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진정한 유대감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면의 연결에 있다고 단언해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이는 음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덕이라는 건 남들은 잘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든지 함께 겪었던 고난 혹은 남몰래 베풀었던 은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서적 교감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사이는 왜 그럴까요? 지불합, 즉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나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아무리 매일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그 마음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건은 바로 이 음덕을 쌓고 뜻을 하나로 맞춰서 마음의 빗장을 안에서부터 단단히 채우는 기술인 셈입니다. 관계를 잠그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귀고자는 그 열쇠, 즉 관계를 맺는 화폐를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이에요. 정의나 대의 명분 같은 숭고한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두 번째는 당우, 아주 끈끈한 동료 의식이나 우정을 말합니다. 우리라는 소속감을 통해서 유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화, 바로 현실적인 이익입니다. 돈이나 재물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 가장 직접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확실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채색인데요. 이건 예술적인 매력이나 감각적인 즐거움 혹은 개인적인 호의 같은 걸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대하는 상대방이 이 4가지 화폐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열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내건 전략의 핵심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줘요. 합치고자 하면 안을 사용하고 헤어지고자 하면 밖을 사용하라. 누군가와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의 내면, 즉 가치관이나 신념, 욕망 같은 것에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에서 빗장을 거는 방법이죠. 반대로 어떤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다면 그때는 외부, 외의 요인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외부에 새로운 사람이나 사건을 끌어들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튼튼하게 잠근 관계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틈이 생기고 균열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기술, 저희가 이럴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균열을 미리 알아채고 그걸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죠. 저희의 희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는데요. 산에 난 아주 작은 틈을 의미해요.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첫 번째 균열 말입니다.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큰 재앙은 이렇게 아주 작은 희에서 시작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리더는 댐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댐에 난 그 신랏 같은 균열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보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리더입니다. 이 뷰는 저희의 정수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을 터럭 끝에서 생겨나는 것을 다스려 태산의 근본에서 휘두른다. 가을철 짐승의 털 상상해보시면 정말 가늘고 미세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문제가 바로 이 가을 털업처럼 아주 작고 사소할 때 그것을 알아채고 해결하면 마치 태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미 태산처럼 커져버린 다음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위기관리의 핵심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전략가는 균열을 단순히 막아야 할 위협으로만 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균열을 다루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불만 정도라면 더 번지지 않게 막고, 외부의 적이 원인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부 갈등이라면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숨긴 채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해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뭘까요? 바로 그 균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가 우리의 약점을 막 공격해 올 때 그걸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대중의 더 큰 신뢰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 속에서, 또 당신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 태산처럼 커져버릴지도 모르는 그 작은 균열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 영원한 안정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면서 그 미세한 징후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반응, 내관, 저위. 이 세 가지 기술은요, 결코 따로따로 노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와 세상사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완전하고 순환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죠.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어부는 반응의 기술을 사용해서 물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실이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그렇게 상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나면 자물쇠 공이 등장해서 내건의 기술로 상대의 마음에 꼭 맞는 열쇠를 찾아 관계의 빗장을 단단히 채우죠.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 수 있고 가장 견고한 댐에도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댐 관리인이 저희의 기술로 그 관계와 시스템을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하는 즉시 보수해서 거대한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진심으로 유대를 맺으며 지혜롭게 그 틈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귀곡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계의 지혜이고요. 통찰과 연결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꿰뚫어보고 진심으로 연결하고 지혜롭게 보수한다. 이 오래된 지혜의 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고전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수의 경지란 세상을 떠들썩하게 바꾸는 그런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히 관리하는 섬세한 기술에 있다고요. 이 귀국자라는 책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국처럼 거대한 것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의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합쳐지고 또 흩어지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또 통합되고 분열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 구절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게 그냥 세상은 원래 변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의 관찰은 아주 강력한 전략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변화나 약점에 드러나는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을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흐름을 읽고 자신의 뜻대로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 볼 전략은 바로 저휘입니다. 한자를 보면 저항하다, 막다는 뜻의 저, 디자와 틈, 균열을 의미하는 히자가 합쳐져 있죠. 말 그대로 균열에 저항하다 혹은 균열을 막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그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균열, 즉 약점을 먼저 발견하고 대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시라는 글자가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틈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댐에 난 머리카락 같은 아주 미세한 실금, 혹은 계절이 바뀔 때 그 묘묘한 공기의 변화, 아니면 한 팀 안에서 서서히 커지고 있는 불화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바로 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작은 징후, 그 전조가 되는 틈새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균열은 도대체 언제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책에서는 마치 사회가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처럼 이걸 묘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리더십은 흔들리고 곳곳에 부패가 퍼져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외면당하는데 탐욕스러운 자들만 권력을 잡게 될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며 균열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맹아이하, 그러니까 싹트는 균열이라고 표현해요. 아직은 작지만 곧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초기 신호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군주가 어리석고 신하들은 덕이 없어요. 소인배들은 서로 헐뜯고 배신하기 바쁘죠. 정말 필요한 인재는 쓰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들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립니다. 반면에 탐욕스럽고 남을 속이는 자들만 잘 나가고요. 군주와 신하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이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까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 붕괴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 좋습니다. 이제 균열을 발견했어요. 그럼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 전략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대응에 있습니다. 약점을 발견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약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책에서는 이 균열에 대처하는 몇 가지 뚜렷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상황의 본질과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크게 5가지 대응법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즉 막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조화를 되찾는 거죠. 두 번째는 물리친다는 뜻이죠. 균열을 일으키는 그 부정적인 원인과 직접 맞서 싸워서 뿌리 뽑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즉 가라앉히는 건데요. 이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저절로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갈등이 스스로 에너지를 다 소진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네 번째는 숨긴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그 균열을 감추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즉 얻는 겁니다. 이건 가장 적극적인 방식인데 그 균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통제권을 쥐거나 약해진 조직 전체를 장악해서 상황을 나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상황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비유를 듭니다. 바로 전설 속의 오제와 고대 왕조를 연 사망을 비교하는 건데요. 전설에 나오는 오제는 세상에 생긴 문제, 즉 균열을 막아서 세상을 다스린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세운 사망은 세상의 균열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해서 권력을 얻은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혁명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인내심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둘러봐도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불리 행동해서 틈을 만들려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을 깊숙이 숨기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회, 즉 진짜 균열이 드러났을 때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면서 힘을 아끼는 겁니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기회는커녕 내 존재만 노출시켜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균열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발견한 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써서 공략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비겸이라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통제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균열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제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겸, 한자를 풀어보면 날 비자에 집게 겸자를 써요. 말 그대로 날아드는 족쇄나 보이지 않는 집게 같은 이미지죠. 이건 상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 특히 그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를 낚아채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기술이에요. 가장 무서운 점은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스스로 원해서 행동한다고 믿게 만드는 아주 묘묘한 설득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철저하고 세심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겸을 쓰기 위한 첫걸음은요, 마치 탐정처럼 혹은 프로파일러처럼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독권 양능,
즉 힘을 헤아리고 능력을 측정하라고 말하는데요. 뭘 측정해야 하냐면 상대방이 가진 권력과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돈이나 자원은 얼마나 있는지,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어떤지, 동맹 관계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가 아끼는 사람은 누구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야망과 두려움은 무엇인지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상대를 낚을 미끼조차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대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면 전략은 딱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바로 갈고리와 족쇄예요. 첫 번째 단계는 갈고리로 상대의 욕망을 자극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족쇄로 상대가 미끼를 물었을 때 확실하게 통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은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죠. 첫 번째 단계인 갈고리, 즉 미끼는 뭘까요? 책에서는 여러 예를 드는데 사실 이건 상대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귀한 보물이나 보석일 수도 있겠죠. 혹은 최고급 비단이나 아름다운 색깔 같은 사치품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높은 지위와 권력, 또는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어하는 야망의 성취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가장 구체적인 욕망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갈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던지는 거죠. 상대가 이 갈고리를 덥석 물었을 때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족쇄를 채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족쇄는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희 전력으로 파악한 그 약점, 그 균열이 가장 크게 벌어진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상대가 욕망의 눈이 멀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협력을 확보하고 행동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려놓는 거죠. 이 비경 기술의 효율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가득 채워서 돌아온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원이나 내 힘은 거의 쓰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에너지와 야망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족쇄가 완벽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더 이상 나의 적수나 경쟁자가 아니게 됩니다. 내 의지를 실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동쪽으로 가게 할 수도, 서쪽으로 가게 할 수도, 남쪽으로 가게 할 수도, 북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내 손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저희와 비겸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 둘은 사실 별개의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완벽한 잔체를 이루는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가 관찰이라면 다른 하나는 실행인 셈이죠. 먼저 저희는 숨겨진 기회, 즉 균열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로운 눈에 해당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을 읽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채는 통찰력인 거죠.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이 균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어떤 행동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비겸은 바로 그 눈이 발견한 균열 속으로 정확하게 뻗어 들어가서 기회를 움켜쥐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능동적이고 심리적이고 실행적인 부분이죠. 눈으로 기회를 발견했다면 손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는 눈과 붙잡는 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정말 강력하죠. 타인의 약점을 보고 그의 욕망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알려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비즈니스 협상이나 리더십, 아니면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냉혹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책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은 이 지혜를 손에 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엿보며 정세를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머릿속의 생각에 머무를 뿐이겠죠.
이제는 그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시간입니다. 네, 관찰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한 명의 전략가가 통찰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마치 세 가지의 실현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무게를 재고 상황의 역학을 파악하는 권. 두 번째는 치밀한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의심을 끊어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결.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전략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실현, 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이라는 한자를 보면 보통 저울추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권은 단순히 무언가를 재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힘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임기응변의 기술, 특히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능력을 뜻해요. 언제 강하게 말하고 언제는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가. 이건 마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언제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밀어붙이고 또 언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말을 들어줄지 그 절묘한 타이밍을 아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게 권의 핵심입니다. 권편을 보면요, 말을 절대 단순한 소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건 때로는 상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상대를 찌르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나의 진짜 의도를 감추는 자욱한 안개 같은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가는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걸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부터 익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대로 말을 하려면 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언사오병, 즉 5가지 병든 말을 경계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은 병든 말입니다. 기운 없이 초점이 흐려서 듣는 사람의 힘까지 빼앗는 그런 말들이요. 그 다음은 원망이 서린 원입니다. 이런 말은 대화의 목적을 잃고 그저 감정을 쏟아내는 창구가 될 뿐이죠. 마음에 맺힌 게 풀리지 않아서 자꾸 새어나오는 근심 가득한 말, 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통제불능의 노, 그리고 요점 없이 흩어져서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하는 실없이 들뜬 희까지. 전략가는 먼저 자기 입에서 이런 병든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든 말을 피하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일종의 수비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주도하는 공격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권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9가지 유형별 대화법은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혜로운 사람과는 박식함을 무기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반면에 논변, 그러니까 말싸움 자체를 즐기는 상대에게는 긴 논리로 맞서지 말라고 해요. 대신 핵심만 간결하게 딱 던져서 논쟁의 여지를 아예 주지 말라는 조언이죠.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또 고귀한 사람에게는 그 기세를 존중해주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넘어서는 고상한 가치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대기업 총수에게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ESG 경영이라든가 예술 후원 같은 사회적 기여의 가치를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죠. 가난한 사람에겐 실질적인 이익을, 비천한 사람에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듯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와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편을 마무리하는 이 구절은 말의 이중적인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입은 내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기관인 동시에 내 속마음을 감추는 굳건한 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귀와 눈은 상대의 표정, 말투에서 드러나는 아주 작은 틈, 그 사람의 진심을 엿보는 탐색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건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상호작용인 셈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저울질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두 번째 실현인 모편은 어떻게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완결된 계책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계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인 6단계로 설명하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꾀, 즉 뭐를 내게 만들죠. 그 번뜩이는 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 계가 되고요. 그 계획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는 논의, 의로 이어집니다. 논의가 끝나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유세, 즉 설이 시작되고 마침내 그 유세가 성공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통제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필연적인 단계를 거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 과정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단 하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 즉 정을 헤아리는 것이라고요. 상대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이 없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세운 계획이라도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겠죠. 상대의 마음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역학을 분석해야 합니다. 책은 4가지 기본 역학을 제시하는데요. 앞에 2가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같은 감정으로 뭉치면 함께 성공하고 같은 욕망을 두고 경쟁하면 결국 한쪽만 이득을 본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증오의 역학입니다. 이 책은 동학상친, 즉 같은 적을 미워해서 뭉치면 결국 함께 해를 입는다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 그 날카로운 증오가 서로를 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면에 동학상소, 같은 대상을 증오하지만 서로 거리를 두면 한쪽만 해를 입는다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든 실행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편은 핵심 인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재물을 가벼이 여기는 어진 사람에게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신 더 큰 대의를 위해 그의 재물을 쓸 기회를 줘야 하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에게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보다는 그 위험을 극복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용맹함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겐 어설픈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명확한 도리를 보여주고 공을 세울 수 있는 판을 깔아주어야 하고요. 각기 다른 열쇠로 다른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겉으로 드러난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통찰이죠. 이제 전략의 2가지 큰 줄기, 정과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손자병법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바로 그 개념을 떠올리실 텐데요. 정은 모두가 예상하는 길, 즉 전공법입니다. 공개적이고 안정적이지만 효과는 좀 제한적이죠. 반면 기는 예상치 못한 길, 바로 기습 전략입니다. 비밀스럽고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했을 때의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책은 손자병법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일에는 정을 사용해서 신뢰를 샀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측 불가능한 기회 전력을 구사할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 편의의 철학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계책과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상황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는 거죠. 남에게 제압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곧 나의 운명을 상대방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략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를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상황을 저울질했고 완벽에 가까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전략가의 마지막 실현인 결편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수많은 분석과 계획을 마친 뒤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안개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 자욱한 안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칼을 빼들어야 할까요? 이 책은 결단의 본질이 불확실성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완벽한 정보, 100%의 성공 확률 같은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결단은 잠재적인 이로움, 즉 복과 잠재적인 해로움, 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위대한 전략가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을 뚫고 대체 언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은 아주 현실적인 5가지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엄청난 명예가 따르는 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결단할 때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는 눈앞의 과실 같은 기회도 놓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조직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나 조직에 닥친 환난을 제거하는 일이나 복을 조차 확실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일 역시 망설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망설이는 건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편에서 아마 가장 빛나는 통찰이 담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점을 치는 행위가 미래를 알고 싶거나 신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책은 그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옛 성인들이 점을 친 진짜 이유는 이미 마음속으로 내린 결정을 외부적인 의식을 통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고하게 다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단이라는 건 외부에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라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통찰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전략가의 어쩌면 고독할 수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상황을 저울질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는 이 길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해 단계에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재어 상황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모해 단계에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계획을 설계하죠. 마지막 결의 단계에서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을 끊어내고 최종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위대한 전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넘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위대한 전략은 수많은 분석 기술과 정보, 정교한 계획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불확실성을 짊어지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의 용기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귀곡자가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솜씨라든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 같은 것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화려한 기술들의 진짜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근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귀곡자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전략이 시작되고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곳, 우리 내면의 세계, 즉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귀곡자 사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설득의 기술, 협상의 방법들, 사실은요, 이건 거대한 방정식의 딱 절반에 불과해요. 비유하자면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데 속이 텅 비어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리는 나무 같은 거죠. 진짜 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향력은요, 밖에서 빌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길러낸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진리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전국시대의 위대한 책략가 소진입니다. 젊은 시절 소진은 야심만만하게 천하를 돌면서 유세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말 처참했어요. 실패하고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죠. 심지어 그의 형제나 아내마저도 그를 비웃고 외면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스승 귀곡자가 남긴 이 한마디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밤이고 낮이고 음부경이라는 책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그는 6나라의 왕들을 전부 설득해서 강대국 진나라에 맞서는 거대한 연합, 바로 합종책을 성공시키면서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이 바로 평범했던 한 책략가를 시대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린 귀곡자의 비밀, 귀보경 운부 칠술입니다. 본경운부 칠술은 전체가 7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구조 자체가 귀곡자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앞에 세 편은요, 오로지 내면의 힘, 그러니까 정신과 의지, 그리고 뜻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수양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야 뒤에 나오는 네 편에서 비로소 그렇게 단단하게 기른 내면의 힘을 바깥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고 적용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내면이라는 그릇을 아주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귀국자가 안내하는 내면 수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한 공방이고요.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잠들어 있는, 말하자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우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귀국자는 이 잠들어 있는 힘을 깨우고 기르는 근본적인 방법을 3단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단계, 성신, 양지, 실해, 이게 바로 내면의 힘을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1, 2, 3번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신을 통해서 순수한 정신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양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딱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실해를 통해 그 방향을 구체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표로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인 성신은요, 글자 그대로 자신의 정신, 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귀국자가 말하는 정신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걸 넘어서요, 생명활동 그 자체이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아주 순수한 기운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행동이 전부 이 정신의 힘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을 얻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바로 이 근원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우주 만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이자 궁극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도와 깊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성신 수련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표가 바로 진인, 즉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진인은 과연 어떤 경지일까요? 그는요, 외부에서 누가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우주 그 자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동요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함과 중심을 늘 유지하는 거죠. 그의 행동은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라 마치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섭리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전략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내면의 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찼다면 이제는 그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양지, 즉 의지를 기르는 거죠. 여기서 귀국자는 욕망과 의지, 그리고 생각 사이의 관계를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 너무 많고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한정된 정신 에너지는 이리저리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컴퓨터에 인터넷 창을 수십 개 동시에 띄워놓은 것처럼요. 정신은 산만해지고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흩어진 의지로는 결코 명료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의지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양지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의식적으로 딱 한 곳에 모아서 불필요한 욕망이나 잡념들을 덜어내는 거죠.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한 곳에 집중된 의지는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미묘한 심리나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기반이 됩니다. 내 안의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바깥 세상에 진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전략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내면 수련의 마지막 단계는 실해입니다. 이건 뜻을 아주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득 채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방향으로 모은 의지를 이제는 구체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의도와 계획으로 바꾸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막연하게 뭐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깊고 멀리 내다보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내면 수련의 전 과정과
그 결과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 즉 양지와 실외의 상태에 이르면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인 성신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색은 반드시 성공적인 계책으로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계책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얕은 꾀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하나가 된 깊은 통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국자가 말하는 내면 수련의 완성이자 모든 외부 활동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우주를 잘 정돈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축적했다면 이제 그 힘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차례입니다. 귀국자는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하면 바깥 세상에 효과적으로 보여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지 4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제 수련의 장을 떠나 실전의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기술, 분위, 산세, 전원, 손태, 이게 바로 내면의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건 그냥 개별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힘을 사용하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상대의 허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모든 전략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인 분위는요, 나의 위세를 나누어 상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꽤 공격적인 기술입니다. 내면이 아까 말했던 진인의 경지처럼 꽉 차고 단단할 때 그 강력한 존재감과 기운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되거든요. 이 힘을 마치 창처럼 상대에게 던져서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상대의 집중력이나 단결력을 흩어뜨려 버리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실체로 허공을 취하고 있음으로 없음을 취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의 꽉 찬 내면으로 상대의 텅 빈 내면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위와 그 다음 기술인 산세를 비교해보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분위가 나의 충만함으로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공격이라면 산세는 상대의 기세, 세가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을 잽싸게 파고드는 기민한 대응 전략입니다. 즉 상대가 욕망이나 불안 때문에 내면이 혼란스럽고 의지가 약해진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마치 숙련된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과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나의 충만함으로 공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부족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인 전원은요, 둥근 원을 굴리는 좌것처럼 아주 유연하고 막힘이 없는 전략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진짜 대가는 절대 하나의 방법이나 성공 공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마치 둥근 공이 평평한 길이든 비탈길이든 상관없이 막힘없이 굴러가듯이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전략과 태도를 바꾸고 적응하는 거죠. 이걸 무궁한 계책이라고도 하는데 경직된 사고를 넘어선 정말 살아 움직이는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화합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모나지 않은 둥근 원의 방식을 쓰고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임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반듯한 방해 방식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물밑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음의 방법을 썼다가 때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양의 방법을 쓰는 거죠. 성인은 이 모든 방식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기술인 손태는 모든 전략적인 만남의 하이라이트, 바로 결단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변화 속에서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 태와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 손, 이 2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기술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행동해서 일을 그르치잖아요. 손태는 바로 그 지혜와 용기가 하나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고 생생하지 않나요? 손태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댐에 가둬뒀던 엄청난 수압의 물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그 순간을요? 혹은 가파른 계곡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있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가는 그 순간의 에너지를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기세죠. 올바른 타이밍에 내려진 올바른 결정은 바로 이런 힘을 가집니다. 이건 바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내면의 수양과 외부의 기술들이 하나의 정점으로 뭉쳐서 폭발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경은 붙일술, 마지막 장이자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있는 중경, 즉 가운데 경전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면 수령과 외부 기술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 말하자면 귀국자 철학의 대헌장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도는 남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제압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 남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주도권에 대한 선언이에요.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운명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스스로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운명을 만들어가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주체적인 삶의 주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앞 구절의 의미를 더 깊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남을 제압하는 자는 권력을 쥐고 남에게 제압당하는 자는 운명을 잃는다. 여기서 귀국자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 그 주도권을 자신의 권력, 더 나아가서는 운명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결국 그의 가르침은 내면을 닦고 지혜를 길러서 혼란스러운 바깥 세상 속에서도 내 운명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합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 즉 귀국자가 말하는 성인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하게 분석하고 계산하는 데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겉모습과 태도만 보고도 그 본성을 꿰뚫어보고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그 핵심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기술을 넘어선 거의 초월적인 수준의 깊은 지각 능력이자 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국자의 심오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긴 여정을 마친 우리는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목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먼저 향해야 할까요? 수많은 외부의 전략과 기술을 탐구한 끝에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내 안으로 돌아온다는 귀국자의 대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